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역사죠. 하지만 뭔가 마음 내키지 않는 역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알고 그 시대를 알고 있어야지, 또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또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제가 어떻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어떻게 강압적으로 통치했는지, 하지만 우리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그 와중에 어떻게 일본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펼쳐나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첫 번째, 일제가 1910년 강제로 한일 강제 병합을 한 이후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1910년대에 통치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일본의 통치, 한국 통치를, 한반도 통치를 크게 이제 세 시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 시기로 좀 구분을 보면 1910년대, 20년대, 그리고 30년대 이후 해방,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인데요. 꼭 이렇게 10년대, 20년대까지 떨어지진 않지만 대충 이렇게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보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는 정치적으로 무단 통치, 무단 강압적인, 총칼을 앞세운 강압적인 통치인 무단 통치를 주로 시행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땅을 조사해가지고 이제 수탈에 관련 목적으로 토지조사 사업, 경제적으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여러 토지라든지 임야라든지 산림 이런 것들이 이제 수탈에 가고요. 1920년대에는 3.1운동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 문화통치,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긴 하지만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악랄한 기만 통치라고도 하죠. 그래서 문화 통치를 실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산미 증식 계획, 그래서 쌀의 생산량을 늘린 다음에 늘린 만큼 가져가겠다라는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는데, 그래서 이제 1910년대에는 땅을 빼앗아 갔다라면은 1920년대에는 이제 생산되어진 쌀, 곡식을 빼앗아가는, 그리고 1930년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민족 말살 통치, 아예 이제 이 세상의 역사에서 조선인, 한국인이라는 걸 지워버리기 위한, 한민족을 지워버리기 위한 그런 민족 말살 통치로 가게 되고요. 또 30년대 들어 30년이 이렇게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이제 만주 넘어서 중국까지도 쳐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31년 그리고 37년 이렇게 중해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의 병창기지와 아예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지로 만드는 병창기지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공출제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그러한 제도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군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서 살펴보면 되겠는데, 오늘은 1910년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요 시기에 이제 세계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계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요 시기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19세기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19세기부터 해서 이제 여러 유럽의 나라들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국가들이 등장해서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구라는 땅덩이에 한정되어져 있는데, 처음 영국이나 이런 선발주자로서 식민지를 만든 나라들이 있고, 좀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좀 뒤늦게 식민지 경쟁에 뛰어든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의 입장에서 이미 앞에 선발주자인 제국주의 국가들이 곳곳의 땅을 다 차지하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들 사이에,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도 편을 먹고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크게 이제 두 편으로 동맹국,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동맹국가,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연합국으로 나눠져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죠. 자, 근데 아무튼 하다 나중에는 미국은 처음에는 어느 정도 가담하지 않은데, 그래도 약간 연합국 초기지만 연합국 쪽이 전국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데, 미국인들이 많이 탄 배가 이제 루시타니아가 침몰하면서, 그러니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침몰하면서 결국에는 연합국 쪽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 미국의 참전은 전세를 기울게 만들었죠. 그래서 미국의 연합국 가담 이후에 연합국이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이후에 전후 문제 처리, 그럼 패전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이 끝났으니까 어떻게 이 전쟁을 해결할 것인가를 두고서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렸어요.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새로운 베르사유의 체제, 베르사유 체제라고 하고, 독일인들은 베르사유 명령 이렇게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내세웠던 게 민족 자결주의죠.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왜냐하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무엇을 했다고요? 3.1 운동을 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가 이 베르사유 체제, 파리 강화 회의를
에서 전쟁 문제를 처리하는 기본 원칙이었는데, 자, 이건 뭐냐? 그럼 민족 자결주의는 뭐냐? 자, 각 민족은 정치적 운명, 각 민족은 자기 민족과 나라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였어요. 그래서 식민지 약소 국가와 약소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사상적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약간 오판. 왜냐하면 이 민족 자결주의 결국에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한테만 적용이 되었냐면은, 그쵸. 요 당시 패전국의 식민지, 1차 세계대전에서 패했던 뭐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패전국의 식민지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해당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폴란드나 헝가리 이런 나라들도 독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였죠. 일본은 당시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이에요. 승전국. 2차 세계대전에서는 패전국이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는 승전국입니다. 왜 영해동맹 친하게 지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약소 민족들의 민족원을 촉발시켰지만 승전국 식민지에는 비적용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바로 세계사적 배경이 있고요. 또 이때 이제 국제연맹이라는 것도 추결해요. 지금은 이제 UN 국제연합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이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도 제창하고 그러면서 국제연맹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미국은 참여하지 못해요. 미국 의회가 요거 비준을 거부해가지고 참여하지 못했고, 또 독일과 소련도 참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 독일은 패전국이지만 소련은 뒤 나오죠. 1차 세계대전 중간에 독일과 단독으로 강화를 맺은 다음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강화를 맺은 다음에 전쟁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독일보다도 소련에 대한 견제를 더 심하게 하게 되면서 이 국제연맹에 참가를 나중에는 들어가지만 처음에는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연맹은요, 지금의 UN 같은 경우는 평화유지군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평화유지군 같은 군사적 제재, 이 국제연맹에 맺은 약속들을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이 없다 보니까 크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세계사적 사건은 세계사적으로 첫 번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러시아 혁명이죠. 전개를 보면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러시아 내부에서도 전쟁이다 보니까 경제난이 심각해집니다. 그러면서 3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전에도 1905년 1월에 러시아 내부에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는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르가 막 여러 가지 이 시대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거든요. 1905년에. 그래서 1905년 무슨 사건이 있었죠? 1904년부터 러일 전쟁이 있었죠. 러일 전쟁 때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잖아요. 어쨌든 이기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그래도 아직 약간 하룻강아지 같은 일본한테 뭐 완벽하게 졌다고 보긴 좀 힘들지만, 어쨌든 이게 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내부적으로 피해 일원인 사건, 이런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혼란했던 것도 러일 전쟁에서 패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3월 혁명 1917년인데요. 3월 상트페테르부르크요. 당시에 이제 표트르 대제가 만들었던 항구 도시죠. 자, 여기서 노동자가 중심이 돼서 시위를 벌이고 소비에트를 결성한 다음에 황차례였던 니콜라이세를 몰아낸 다음에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의 노동자들이나 농민들은 1차 세계대전 우리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빠져나가자, 그만하자를 원했는데, 이렇게 세워진 임시정부가 전쟁에서 철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임시정부가 계속 전쟁을 하자 그는 레닌을 중심으로 같은 해에 11월 달에 레닌을 중심으로 무장봉기를 일으켜서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독일과 강화를 맺어요. 독일가 러시아만 강화를 맺고 전쟁 1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연합국 입장에서는 뭔가 배신자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히려 패전국이었던 독일보다 소련을 더 견제하고 더 미워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과 강화를 맺고 전쟁에서 철수한 다음에 또 소련 내부에 이런 레닌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혁명군, 사회주의 혁명했던 군대와 거기에 반혁명군 사이에서 막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가 나중에 1922년에 소련이 수립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련은 역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가 되죠. 근데 이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고 또 이런 소련은 뭔가 이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해요. 그래서 식민지 지식인들과 민족운동가들이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20년대 넘어서 사회주의가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이나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세계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조선 이제 통감부가 있었죠. 통감부가 이제 뭐로 바뀝니까? 총독부로 바뀝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이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요, 행정권, 사법권, 입법권, 군속, 통수권까지 모두 다 행사하는, 그러니까 쉽든 말로 그냥 식민지 조선에서는 거의 왕보다 더 무소불위의 권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조선 총독입니다. 조선시대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신하들이 뭐 안 됩니다 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했는데, 오히려 이 조선 총독은요, 누구한테만 직속으로 명령을 받냐면은 일본의 국왕이 있죠. 그들은 천황이라고 부르는, 거기에만 직속된 관직이다 보니까 일왕한테만 책임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식민지 조선의 행정, 사법, 군사, 입법 모든 것들을 다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총독으로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키가 임명이 되어지고요. 또 이 총독 밑에 주요 관직들도 다 일본인들이 차지하게 되죠. 주요 관직에는 이제 제일 큰 게 총독 밑에서 이제 두 개의 총감이 있는데, 행정을 총괄하는 정무총감이 있고요. 또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 그래서 행정총괄하는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 그래서 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밑에 일본인 관리들, 그리고 일전에 협조하는 조선인 관료들도 있었겠지만 말단이었겠죠. 조선인들은 말단이었겠죠. 이렇게 해서 총독과 관리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총독은요, 누구만 임명되냐면요, 되게 일본군, 육군과 해군 대장, 군인들이 임명됩니다. 군인들이다 보니까 통치를 어떻게 할까요? 군대식으로 강압적으로 무단 통치를 하게 되죠. 주요 관직은 대부분 일본인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중추원이라는 걸 만듭니다. 중추원은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식민지지만 한국인들 정치 참여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어라고 이제 그런 보여주기식으로 만든 게 바로 중추원입니다. 근데 대부분 친일파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실제로는 상당히 유명무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추원은 명목상 기구였기 때문에 실질적 기능은 없지만, 이제 중추원에 들어오는 참의는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일제시대 때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직책이었다고요. 그래서 친일파들에게는 중추원 참의 정도는 돼야지 정말 제대로 찐 친일파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친일파들에게 선망의 직책이 바로 이 중추원 참의라는 직책이에요. 근데 실제로 3.1운동 때까지도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방행정조직도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13도, 12부, 220군, 명리, 면동리를 통폐합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통치하기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게 되죠. 총독부 여러분들은 못 봤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 봤어요. 왜냐면은 이게 조선 총독부 건물이 경복궁 앞에 딱 경복궁을 가로막고 있었단 말이에요. 민족정기를 딱 막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요거를 폭파시켜 버렸죠. 그 전까지는 처음에 해방된 이후엔 중앙청으로, 우리나라 정부 청사로 이용되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선생님 되게 어렸을 때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폭파시켜 버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용산으로 지어서 옮겼죠. 그때 폭파시켰을 때 뉴스에 나왔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첨탑은요, 지금 이제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첨탑만 보관되어져 있고 다 폭파시켜 버립니다. 그때 일본이 폭파시킬 때 자기네가 해체해서 가져갈 테니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개소리 이러면서 폭파시켜 버렸다고요. 되게 이제 폭파됐던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원래 이 총독부 건물은요, 처음부터 이 경복궁을 가리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남산에 있었어요. 남산에 있었는데 1926년까지 남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어서 옮겨간 건데, 26년까지는 남산에 있던 그 건물은 6.25 전쟁 때 불타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무단 통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시행했냐면 헌병경찰 제도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헌병경찰 제도. 저 헌병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군인입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규율을 지키나, 군인들이 규칙을 지키나,
군법을 잘 지키고 있나 어기진 않는가라는 것을 감시하는 군인 경찰이야. 군인을 상대로 하는 경찰을 헌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민간인들도 헌병이 상대하면서 통치한다는 것은 이 나라 전체를, 이 한반도 전체를 하나의 강압적인 조직인 군대처럼 마구마구 휘두르면서 통치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병이 경찰을 지휘하고 경찰 업무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도의 헌병대 본부를 중심으로 헌병 분대, 분견서, 파출소, 출장소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약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헌병대를 설치하고 약 2만 명 이상의 헌병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치안을 담당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치안을, 자기네들 나름의 치안을 유지하고, 근데 헌병이 그런 일 말고 일반 경찰의 업무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 경찰 업무인지 애매한 것들도 해요. 어떤 것들 하냐 보면은 치안 유지, 뭐 경찰은 치안 유지하니까 그렇겠지만 조세 징수, 세금도 걷어요. 민사 소송 조정, 민사 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간단한 것들은 이들이 합니다. 산림 강시, 일본어 보급, 학교예요? 의병 토벌, 우편 업무, 우편은 또 뭐예요? 이런 정말 잡다한 일까지 다 헌병들이 담당하는 이런 좀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헌병을 중심으로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범죄 직전에 한국인을 정식 재판 없이 처벌하는 거. 원래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처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헌병들이 범죄 직결 처분이라죠. 직결 처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국인의 정식 재판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헌병들한테 주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초법적, 법치에 벗어나는 행동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국인의 일상생활 및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그러한 규칙들도 만들게 돼요. 이거는 이따가 좀 사료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또 1912년에 조선태형령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조선태형령, 태형, 때리는 거죠. 때려서 벌을 주는 거예요. 한국인에만 차별적으로 태형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한국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실시되는 이 조선태형은요, 태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갑오개혁 때 6형, 사람의 몸에 가는 형벌은 갑오개혁 때 이미 없어졌어요. 근데 특히 또 일본에서도 일본 내부적으로 1882년에 이 태형이 폐지가 되었었는데 식민지인 조선이나 또 다른 식민지인 타이안 이런 곳에서만 선별적으로 차별적으로 시행됐던 것이 바로 이 태형입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에게만 적용되지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법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 표방하면서 1920년에 태형령을 폐지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렇게 때려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야만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자기네가 뭔가 조선인들 야만적인 문명을 깨우치지 못한 조선인들을 뭐 깨우쳐주러 왔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면서 정작 자기네 나라 법 적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다 선진적이지 않은 야만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위선적인 거죠. 태형처벌 사례를 보면 정말 좀 웃겨요. 그래서 이게 약간 경찰범 처벌 규칙 이런 것들과 좀 연결되는데, 상인이 과일 장소가 익지 않은 감을 판매했다고 15대를 맞았대요. 그리고 거주지가 흉결하지 않아서 집 청소 깨끗이 안 하면은 20대 맞고, 그리고 헌병한테 무슨 업무가 있어서 갔어요. 업무가 있어 헌병한테 가는데 업무가 끝난 다음에 헌병이 자, 당신은 그러면 이 길로 쭉 가시오 했는데 이 길로 안 가고 이 길로 왔어. 헌병이 가라는 길로 안 갔다 해서 5대. 뭐 이렇게 좀 어이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실제 사례였다고 합니다. 자, 경찰범 처벌 규칙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들을 통해서 일본 헌병은 한국인들의 삶을 정말 하나하나까지도 다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시시껄렁한 것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류 또는 과류에 처한다. 뭐 과태료도 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가서 유치장에 갇히는 거예요. 일정한 주거 또는 생업 없이 이것저것을 배회하는 자. 주거가 얻고 싶어서, 집이 얻고 싶어서 없나요? 생업이 얻고 싶어서 없나요? 일자리가 없겠죠? 근데 이러면 배회하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자. 단체 가입할 수도 있죠. 함부로 여러 사람이 뭐 관공서에 청원 또는 진정을 남발하는 자. 잘못된 거 있으면 진정 노티스가 청원할 수 있죠. 불온한 연설을 하거나 불온 문서, 도서, 시가를 게시, 반포, 낭독하거나 큰 소리를 읊는 자. 도대체 어떤 게 불온한 건데요?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불온한 거겠죠. 이런 게 바로 경찰범 처벌 규칙. 그래서 이런 거 막 어기면은 직결 처분을 당하거나 아니면 태형을 맞거나
과태료 벌금 내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조선태양령 보도록 할까요? 제3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언도받은 자가 그 언도 확정 후 5일 내에 이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검사 또는 즉결 관서의 책임자는 상황에 따라 이를 태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태형으로 때릴 수 있다. 제6조 태형은 태로 볼기를 때려 집행한다 해서 이 조선태형령 시행규칙, 시행 세부규칙에 보면요, 태형을 때릴 때는 팔을 묶고 수갑을 들여 채운 다음에 엉덩이를 까서 볼기를 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11조 태형은 감독 또는 직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또 비밀은 또 뭐예요? 제13조 이는 조선인에게만 적용된다. 조선인에게만 적용하는 차별적인 법이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기본권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기본권 제한과 식민지 교육의 도입을 보면요. 자, 기본권을 제한해 기본권,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언론, 집회, 결사는 이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등 한국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또 신문도 더 폐간시켜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러한 논조를 싣는 신문이라든지 잡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황성신문 배웠었죠? 황성신문 폐간되고요. 그렇게 중요한 우리 민족신문이었던 대한매일신보는 매일신보로 바뀌어가지고 총독부의 기간지, 총독부의 소식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서, 잡지, 서적 이런 것들도 다 발행 금지시켜버리고요. 뭔가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애국개몽운동 단체라든지 학회 이런 것들도 다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과 잡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폐간되고요. 민족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한국인들의 단체 이런 것들도 다 없어져 버리고 집회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이 시기의 무단통치의 기본권 제한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교육령 보도록 할게요. 제1차 조선교육령이 1911년에 발표되고 시행되는데요. 이 1차 조선교육령의 목표는요, 일제 식민 통치에 순응하는 인간 육성. 교육의 목표는 일본의 통치에 협조하고 순응하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바로 이 1차 조선교육령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아예 안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뭔가 일본의 입장에서 조선인들을 부려먹고 노동을 시키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하다못해 글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데 기계 사용 매뉴얼을 모른다 하면 못 돌리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먹으면 일을 부려먹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부려먹을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은 시키는 거예요. 실업교육이란 게 뭐예요? 실업교육 역시 기술교육이죠. 기술. 부려먹을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보통교육. 정말 그냥 최소한의 지식만 가르치는 그런 교육들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조선인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이 바로 이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위주의 제2차 조선교육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또 하나의 1차 조선교육령의 목표는 일본어 보급. 그래서 국어라고, 국어가 이 당시에 국어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그래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제복을 착용했어요. 선생님들이 제복을 입고 옆에 칼을 차고선 선생님이 칼 차고 옆에 수업한다 생각해보세요. 떠들었네, 일어나 하고 칼 꺼내면 아이고 얼마나 억압적인 분위기겠어요. 그래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고 칼을 착용한 다음에 수업을 한 그런 모습들 상상해보세요. 이게 학교인지 군대인지 감옥인지 알 수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차별도 합니다. 어떤 차별도 하냐면은 일본인과 한국인이 교육받는 그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인은 보통학교 4년, 그리고 고등보통학교 4년. 특히 고등보통학교는 여학생은 또 3년이에요. 그래서 총 8년이나 7년 교육을 받는데, 한국에는 일본인들은요, 일본 학생들은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에서 11년을 받아요. 그러니까 고등교육 기회가 박탈되는 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은,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 연합 몇 년 이상 공부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한국인들은 8년이고 일본인들은 1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8년 받아가지고는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연한을 못 채우는 거야. 못 채우다 보니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예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만 8년밖에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죠. 그리고 민족교육기관에 탄압합니다. 이제 사립학교나 또 민족교육 담당했던 서당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없애보고 탄압하고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 무렵에는요, 사립학교가 약 2,000개 있었다고 해요. 1910년 무렵에는 약 2,000개의 사립학교가 있었는데 1919년은 약 700여 개까지 1,300여 개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일제가 사립학교와 서당들을 탄압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조선교육론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2조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에 입각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 충량한 일제 시민 통치에 순응하는 사람을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신민을 양성하자. 국민, 여기서 이제 황국 신민 뭐 이렇게 나중에 되니까 뭐 좋은 뜻은 아니죠. 보통 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부여하고 특히 국민의 성격을 함양하며 국어를 보급함, 일본어를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6조 실업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죠. 실업교육에서 기술을 가르쳐서 노동력을 착취, 확보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때의 식민지 교육의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경제적인 모습들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본 자본주의 침투. 자, 4. 일본 자본주의 침투입니다. 자, 일본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간접 자본들을 만듭니다. 만들고 놓고, 도로도 놓고, 항만도 닦고, 철도도 놓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조선인들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조선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돼지, 소, 돼지, 양, 이런 것들을 육식을 하니까 먹자는 육식 잡아서 키워서 먹잖아요? 그러면은, 키우기 위해서는 사료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해서 살을 찌운 다음에 키운 다음에 잡아먹지, 뼈가 앙상한 상태로 있는 돼지를 잡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사회 간접 자본들 도로 놓고 항구도 만들고 철도도 놓고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를 살찌워 가지고 수탈하기 위한 거지 결코 조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잘못된 것이죠. 또 어떤 서울대 출신 어떤 교수는 뭐 이렇게 요거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또 책을 내고 이래가지고 논란이 많기도 했었죠. 자, 보겠습니다. 철도, 도로, 항만, 확충. 일본의 상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상갑의 원료를 수입하기 위해 철도와 도로, 항만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 도로, 항만은 결국에는 침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침략의 통로이자 수탈의 통로. 되게 많이 얘기했죠. 또한 한반도를 넘어서 만주, 중국 본토로 가기 위한 대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같이 겸한 것이 바로 요 사회 간접 자본들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1910년에 회사령이라는 걸 내립니다. 회사령. 자, 회사령. 회사를 설립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가 필요해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한국인들이 민족 자본을 키워가지고 한국인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억제. 그래서 한국인들이 자본을 축적해가지고 이렇게 자본가로 성장한 것을 막기 위해서 회사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인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허가받지 않고 이 회사를 설립한 것을, 기업을 설립한 것을 막습니다. 근데 요때 회사령을 한 것은요, 단순히 한국인들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요, 일본 자본의 무분별한 한국 진출을 통치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일본의 기업이, 일본 본토에 있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다가 마음대로 막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막기 위한 측면도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일본 회사들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을까 싶죠. 이거는 아직 이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들도 이제 산업화를 이루면서 일본 기업들이 막 성장하기 시작하죠. 근데 일본 내부에서 일본에 있는 본사가 자본이나 이런 것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 한 기업이 재정 상태나 자본 상태나 기술 이런 것들이 튼튼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진출하게 되면은 본사도 해외에 있는 지사도 같이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일본 정부가 판단할 때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한국으로 진출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좀 더 내실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본 자본이 무분별하게 아직 내부에서 일본 본사가 튼튼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진출해져서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사령을 만든 것도 있어요. 이제 근데 20년대 들어가지고 일본의 회사들이 좀 튼튼해지 내실을 다졌다 생각한다면은 회사령을 풀어가지고 한국으로 진출해! 라고 허락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이제 뭐 허가를 뭐 어렵사리 받더라도 허가 조건을 위반하면은 총독이 그 회사 기업에 해산을 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회사령을 통해서 한국을 일본의 원료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조사 사업 다섯 번째, 토지조사 사업의 시행.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이 목적은, 일본이 내세운 표면적인 목적은요, 공정한 지세 부담과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겠다. 그래서 지세, 땅에 대한 세금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조사해야 된다. 그리고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서 토지 생산성을 좀 높여줄게. 생산성을 높이자라고 했지만 실상은 토지, 우리나라의 토지를 수탈하고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파악되지 않은 그런 토지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를 다 파악해야지 뭘 매길 수 있어요? 세금을 매길 수 있고 그 세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통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 것도 있죠. 또 이제 토지 매매, 토지에 사고 파는 것과 저당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해서 일본인들이 쉽게 토지에 투자, 우리나라 토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토지를 사갖고 운영하거나 아니면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도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했던 하나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행됐냐면요, 내용을 보면요, 토지 소유권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하여 소유지로 인정받는 신고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기한부 신고제라고도 하는데요, 기한부, 신고해야 되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땅을 빼앗겨요.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땅이 빼앗겨요. 그래서 신고하는 서류가 상당히 복잡했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죠. 근데 이게 내 땅인 것을 내가 증명해야 되고,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서류를 갖춰야 되는데, 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았단 말이에요. 또 기간도 그렇게 길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또 기한을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러 한국인들이 토지 신고를 잘 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신고주의 방식, 기한이 있는 기한부 신고주의 방식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이제 토지 수탈, 자, 미신고 토지를 신고를 못한,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토지라든지 신고할 수 없는 토지도 있었다고요. 신고할 수 없는 토지는 뭐 예를 들면은 누가 신고해야 될지 좀 애매한 토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문중, 우리는 뭐 무슨 선생님 진주광씨거든요. 진주광씨네 땅, 뭐 이런 것들은 누가 신고할 것인가, 이거 누락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뭐 그런 땅들이라든지 국공유진, 나라의 땅은 이런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는데, 옛날에 이제 궁시의 땅 이런 것들 라든지 국가의 땅 이런 것들은 신고 조치가 애매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일본이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지한 땅들에 확보한 상당 부분의 토지를 동양초식 주식회사나 일본인들한테 헐값에 매각하게 되어져요. 자, 동양초식 주식회사는 1908년에 일본이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본따서 이제 만든 회사, 식민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가 바로 동양초식 주식회사가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농민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고요. 일제는 또 경작권이라는 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일제의 경작권 부정으로 인한 기한부 임대계약을 맺게 되어져. 이 경작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소작인이 정부나 지주에게 일정한 소작료를 내면은 소작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뭔가 소유권과 다르게 조선시대에는 토지의 소유권과 별개로 정해진 금액을 내면 자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지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이 내 땅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에서 도지권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자식한테도 물려줄 수 있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땅이 없더라도 국가 입장은 이런 관습적으로 이런 것들을 인정해줘서 최소한 땅이 없는 백성들도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무리 지주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아무 이유 없이 이 소작농들이 내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관습적인 제도 같은 게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지주하고 소작농은 매년 1년 단위로 농사 계획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해는 농사를 짓지만 내년에는 계약이 해지돼서 농사를 못 지을 수도 있는 그런 불안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그 이전에 경작권이 인정될 때는 내가 땅은 없지만 평생 동안 여기에서 농사를 소작을 할 수 있고 이 소작권도 내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지 라고 하는 뭐 최소한의 삶의 안정전차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작료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소작농, 뭐 땅 빼앗긴 다음에 소작농을 전락하는데 소작농이 돼서도 되게 안 좋은 조건으로 매년 계약을 맺어야 되거나 아니면 힘드니까 화전민, 산으로 가가지고 산에 불태운 다음에 거기다가 농사를 짓는, 숨어서 살거나 아니면 그것도 힘들다 하면은 간도,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아예 이주해 가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죠. 뭐 이런 땅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빼앗긴 땅들은 아까 동양소식 주식회사나 일본인 주주들이 막 들어온다고 했죠. 그래서 1910년 이후부터 1926년까지 일본 농민 약 10,000호, 1만호 정도가 우리나라에 유치되었다고요. 그래서 막 동양소식 주식회사가 광고해요. 일본 신문에 광고해가지고 조선으로 오세요 이러면서 광고를 합니다. 자, 반면에 지주 권한은 강화된다고 했죠. 지주는 왜냐면은 예전에 경작권이라는 게 있을 때는 저 내쫓고 싶어도 경작권 때문에 내쫓지도 못하네 이랬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매년 계약을 맺다 보니까 소작농의 입장에서는 지주의 더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지주가 시키는 거, 지주가 요구하는 것을 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훨씬 더 슈퍼 을의 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인 지주들도 많이 있었겠죠. 한국인 지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본의 이런 정책들이 오히려 더 자기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이런 정책들은 한편으로는 돈이 많은 지주들 이런 사람들을 일본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주 권한 강화는 지주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지주를 포섭해서 일제 협력자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통치하니까 내가 더 부자가 되네? 그럼 일본이 계속해서 통치하면 좋겠다. 일본에 협력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렇게 일본의 협력자, 친일파로 변절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동양초식 주식회사가 이제 토지를 매각하게 광고 낸 거예요. 조선은 기후와 풍토가 일본과 다름없고 작물 종류와 재배 방법도 거의 같다. 조선은 날씨라든지 토양의 질이나 이런 게 거의 일본과 똑같으니까 너네가 이민 가도 별반 차이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일본에서 1담보를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조선에서 7담보를 살 수 있다. 근데 조선의 땅값은 지금 일본의 7분의 1밖에 안 돼. 너 가난하지. 일본에선 가난하지. 조선 가면 부자 될 수 있어. 일본에선 소작농이지. 너 조선 가면은 네가 지주가 될 수 있어. 토지 가격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오를 거니까 지금 사세요. 마감 임박, 매진 임박. 회사로부터 양도받은 토지는 대개 철도나 일본인 마을 부근이나 요즘은 좀 역세권, 되게 교통의 요지에 있다. 이미 회사가 경작하던 토지이기 때문에 홋카이도나 사할린 같이 새로 개간된 토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미 이전부터 동양초식 주식회사 조선인들이 경작하던 것을 동양초식 주식회사 사들여가지고 지금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이야. 검증된 땅이야. 저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나 사할린처럼 되게 춥거나 새로 개간을 해가지고 여기서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 확인 안 된 땅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땅이니까 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교통도 편리하고 수해 물난리, 장마, 한해, 되게 한해는 뭘까요? 그렇죠. 차가운 냉기, 차가운 바람, 차가운 날씨에 의해서 농작물이 상하는 것을 말하는 점. 이런 염려도 없다라고 이제 동양초식 주식회사가 일본인들에게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낸 광고의 문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들, 경제 정책들, 경제 관련된 법령들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를 수탈해 갑니다. 어업령 1911년 한국의 어업을 일본인 중심으로 재편하고요. 자, 산림령 1912년 한국인의 임야 이용, 산에 있는 임야 이용을 단속하고요. 광업령 1915년에 일본인의 광산 독점 임야조사 사업, 토지조사 사업과 비슷해요. 토지조사 사업과 비슷하게 임야조사령을 공포해서 시행하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방대한 엄청나게 넓은 면적의 임야가 국유림으로 토지조사 사업으로 엄청나게 많은 땅이 일본에게 갔던 것처럼 이 임야조사 사업으로 많은 방대한 양의 임야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국유림을 편입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당시에는 이제 밥 해 먹거나 아니면은 난방을 하기 위해서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땔감 마련하기 어려워지고요. 또 화전민도 밭을 일구기 위한 벌채 이런 것들도 어려워지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산속으로 기어 들어갔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여기다가 이제 호구조사 이런 것도 있어요. 호구조사. 그래서 식민 통치의 기본 자료로 삼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실시해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치의 기본 데이터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910년대에 무단통치와 수질조사 사업을 비롯한 경제적 식사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20년대, 30년대 가면서 일제의 통치 방식은 더욱더 악랄해지고 교묘해집니다. 오히려 1910년대 이렇게 대놓고 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더 순진해 보일 정도로 20년대, 30년대는 더 치사하고 더 악랄하고 또 우리 민족 내부를 분열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나가는데요. 그래도 아픈 역사지만 우리 역사인 만큼 잘 알아두시고 우리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거울로 삼는 그러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